이때는 이런 전투 장면 같은 거 이제 고증이 좀 되던 시기예요. 옛날엔 그냥 거의 무협지수들은 막 칼싸움만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저렇게 붕붕 나르고 싸우면 정말 북경까지 가겠다. 태영부담에 간 적이 있는데 막 항의 전화가 온대. 아, 풀이 나면 풀이 왜 나 나냐? 있냐고. 풀이 안 나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떡하냐고. 근데 혁명이나 쿠데타를 용어를 좀 잘못 쓰고 있는데 요즘은 혁명은 정의로운 것이고 쿠데타라는 거는 굉장히 군부가 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도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면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화도 회군 2편, 지난번에 못했던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위화도 회군 얘기 나눌 건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박사님 사진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야, 이 박사님 저기 넘어가 이제 위화도입니다. 이제 위화도를 배경으로 박사님 찍은 사진인데 44살 때. 저희 44살 때입니까? 선글라스는 저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거. 저게 2003년인가 2년인가 그럴걸요? 그 중국 쪽에서 바라본 위화도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야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어땠어요? 실제로? 저 위화도 사진으로 봐도 꽤 규모가 커 보이네요. 근데 저기가 내가 지금 보는 쪽이 짧은 쪽이고 이게 고구마처럼 길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짧은 쪽 각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집도 있긴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 안 보이는데 저기 길거든요. 네. 저 안쪽으로는 제가 집단 농장 같은 거, 그리고 숙소 같은 거 있고 똑같이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그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위화도였다는 거고 600년 전 있었던 그 위화도 해군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화도 회군을 결정하고 이성계가 개경 회군을 준비합니다. 변한열 장군, 조민수 장군, 이두란까지. 내 한마디만 한다. 우린 개경으로 간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겠죠, 개경 간다는 거는. 당연하지. 그리고 절대 저렇게 만세 불러야지. 저기서 인상 쓰고 있으면 찍혀. 그죠. 아니, 직장 상사가 간다는데 인상 쓰면 큰일 나죠. 눈치가 빨라. 이게. 전군 앞으로! 벌써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개경에 도착했는데 고려군들이 이제 그 방비를 서고 있죠. 막으려고. 역시 최영이구만. 공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영 장군이 나타납니다. 당시 병력이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하죠. 최영 장군입니다. 역적 이성계는 들어라. 불충하게도 폐하의 명을 거역하고 노동정벌의 대의를 무참히 짓밟은 죄 죽음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대의 수급을 저자에 매달아 만대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장군, 순순히 성문을 열어주시오다. 내 장군의 안전은 보장해드리겠수다. 자네가 그까지 나 최영을 기망하려 드는 것이냐? 토항하시오다.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부탁하오다. 내는 장군과 칼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구만. 전군! 전투 준비를 하라! 예! 이렇게 이제 전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전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처음에 개경에서 이제 출정을 해서 요동정벌 나갈 때 그 위화도까지 가는 데는 한 20일 정도 걸렸잖아요. 네. 근데 아까 돌아오는 거는 거의 뭐 열흘
거의 네, 그 7, 20일은 또 평양에서 의주까지 가는데 20일이고 아 평양에서 위화도까지 그 요동 정벌 처음 갈 때 딱 절반 거리예요. 20일이었고 그 위화도에서 그래서 개경까지 그 오는 네 데가 8일 만에 왔죠 거의.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 진군 속도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얼마나 신났으면 돌아오는 게 그렇게 빨리 돌아올까 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미 회군을 좀 염두하고 준비해서 온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박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사실 기록이 너무 없어요. 위화도 해군은 이게 철저하게 일단 표백이 된 기록이라서 네. 해군의 정당성을 갖다 넣으려고 한 기록만 딱 있고 아예 그냥 싹 줘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려면 좀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 가지 전제가 좀 필요해요. 이성계가 이미 혁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요동 정벌 자체가 단기전이었다. 그러니까 7월 장마철 이전에 돌아오는 걸 목표로 했을 것이다. 보통 조선시대에도 3만 명 정도 군대 동원하면 작전 기간 말고 막 들어갔다 이동 시간까지 다 합쳐서 길어야 한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당시 고려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6월 한 달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동을 설령 정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거기 오래 머물기보다는 무력 시위를 그렇죠. 하고 치고 나오는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다. 네, 왜냐하면 7월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은 압록강물이 불어버려요. 그런데 당시는 압록강에서 무슨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처럼 막 배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도 않고 뗏목을 놓고 막 건너가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양력으로 6월 정도에 한다면 비는 맞겠지만 그럭저럭 갔다 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7월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봐서는 원래 계획이 7월 되기 전에 전쟁 끝내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모한 계획이에요. 예. 그런데 위화도에 들어간 날이 양력으로 6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갔던 병사들은 이미 집에 갈 시간 지났는데 위화도에 들어가서 뭉개다가 비 오니까 뭐 탈영도 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미 6월 19일에 위화도 들어갔으면 이미 작전 실패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려군 장수들도 이건 돌아가 봤자 또 최영 장군이 좀 세요. 그렇죠. 설령 이제 최영 장군이 회군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래 돌아와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져야지. 그렇죠. 그 처벌은 받겠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양에서 위화도까지 가는데 20일 이상 걸린 걸로 그냥 끝난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이게 추정이 필요한데 출발 날짜 사실 정확히 몰라요. 대략 보면 25일경에 출발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사연이 있었던지 간에 6월 19일 날 위화도에 도착했다는 건 이미 타임아웃 됐다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증명할 기록도 적고 반대할 기록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향을 봐서 이제 추정하는 건데 대략 그렇게 되니까 고려군 장수들도 회군에 가담한 게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회군하는 군사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결단을 내린 거니까 최영이 좀 방비를 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가서 이걸 제압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공요군 그러니까 요동을 정벌하러 갔던 고려군이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남아있는 이제 5만 명 빼고 나머지 이제 한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병사는 한 수천 명? 이 정도밖에 안 됐었겠죠? 실제로 고려고 조선이 그 의외로 상비군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뭐 수방사라고 해야 될까? 병력이 의외로 적습니다. 상비군이 의외로 적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8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왔잖아요. 왜냐하면 준비된 군대니까. 네. 근데 저기 반란이 일어났다. 네. 통지 보내고 모여라. 얼마 걸릴까요?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아수형에 모았는데도 보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이성계의 동북군은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출전한 장수들 명단 보면은 고려의 센 장수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록에도 보면 최영이 모으려고 그러는데 안 모였다라고 하는데 안 모인다고요. 그렇다면 좀 이성계 입장에서는 좀 여유 있게 갔어도 됐었네요. 아 그래도 속전속결 해야죠. 그래도
하긴 뭐 군대는 유랑하면서- 무조건 속전속결해야 되고 네. 고려의 좌군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아, 이게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영악합니다. 이게 만약 충청도 정도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냥 대체로 하삼도 병력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경기 중부지방이나. 그럼 이제 병사들이 탈영을 해도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다시 뭉쳐서 싸우자. 자기 동네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압록강에 와 있어요. 그 당시에 평안도, 함경도 지역은 이 중남부 사람들에게는 남의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령해도 집에 갈 데도 없고 이미 자기들은 적진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돌아가야지. 여기서 뭔 짓 하다가 여진족한테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일단 회군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가서 생각하자. 차라리 이럴 사람들이 많은 거지. 내가 적극적인 가담은 안 하더라도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우면 누구한테 의지하고 어떻게 될 거냐는 생각을 안 하겠냐고. 아,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는 조민수가 이제 합류한다고 했지만 개경으로 가까워질수록 이 조민수가 또 어떤 행동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결국 나중에 숙청하지만 네, 그렇죠. 당시 많은 장군들은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합류하자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셌을 것이고 네. 뭐 정도전이나 남원이나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위화도에 보낸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결과론인데 네, 그렇죠. 아무리 명분이 좋고 어쩌다 그래도 내가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우왕이나 최영은. 근데 우리가 보면 통제가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보면 과연 저기서 반란군이다 그러고 나머지 군대 갖고 싸울까요? 아니면 일단 돌아가자라고 할까요? 그럴 확률이 훨씬 커요. 돌아가자고 하는 거지. 싸워도 밑에 가서 싸우자. 조민수도 남쪽 집 마산 창녕 쪽이 기반이에요. 일단 돌아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당시 개경에 뭐 남아있는 군사라고 해봤자 수천 명에 불과했겠죠. 네, 그리고 다 도망치고 해서 많이 모으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관역자가 됩니다. 시간 끌어 좋을 일이 없소이다. 이게 또 이제 조민수죠. 군사를 심리 밖으로 물리시. 우도 통사.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저 때만 해도 전투 장면이 참 포메이션이 없었어요. 야, 저 때는 저런 그래픽도 굉장한 그래픽이었는데 지금은 저런 그래픽으로 장면 떼우면 오만 비난을 다 들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정통 사극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개경의 이제 성이 저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좌군 이제 조민수 장군은 이쪽으로 치고 우군 이성계는 이쪽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 병력 자체는 이제 좌군은 고려 정규군이었고 이 우군은 동북면 이제 자기 이제 가별초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그 규모 자체는 엇비슷했겠죠. 뭐 숫자상으로 비슷했겠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좌군이 마음을 바꿔서 우군과 이제 붙었다면,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이성계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좌군의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 도에서 모은 부대예요. 군대라는 거는 신뢰가 필요한데 네. 부대 간에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동북면 군대는 어쨌든 칼을 뒤로 돌렸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마음 한뜻이에요. 근데 이쪽은 틈을 보이면 저쪽에 우왕 쪽에 가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여기서 마음 바꿔서 이성계군을 공격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그 편에 들지를 몰라. 그다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동북면 군대는 어차피 저게 떠나온 군대라고요. 그러니까 탈영을 해봤자 자기 동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런 군대는 죽으나 사나 한 마음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죠. 그런데 이 좌군 같은 경우는 집으로 가고 싶은 애, 우왕편에 붙어서 공을 세우고 싶은 애, 동북면 군대에 붙어서 공을 세우고 싶은 애, 그다음에 그냥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별애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리알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되면 이렇게 되면 팀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확률적인 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확률적인 거는 그냥
대세에 동참하는 거죠. 당시 이제 개경 공방전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개경 자체가 어떤 좀 방어에 용이한 도시였습니까? 그렇게 방어에 유리한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항상 저 숭인문 쪽이 뚫리더라고. 홍건적 때도 홍건적 때도 저쪽이 뚫리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고 옛날 지형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숭인문 쪽이 어찌 보면 방어에 취약한 쪽이었군요. 근데 하여간 거기를 뚫어요. 대부분 그러면 주로 거기를 뚫어요. 그러니까 우군이 또 거기를 공략했던 것도 여기가 어찌 보면은 좀 잘 뚫릴 수 과거 있다고 좀 홍건적 생각해요. 난 때도 이성계가 저쪽으로 뚫었죠. 아마 그냥 양동 정도나 맡겼을 거예요. 뭐 뭘 기대했겠어. 어쨌거나 방어군이 분산되니까 그 효과를 노렸겠죠. 예. 어우 뭐 이런 저런 공성전이 있었을까요? 투석기. 우리 예전에도 저희 고려 거란 전쟁할 때 투석기 얘기했었는데 저 당시 기록을 100% 믿기가 좀 힘든데 네. 그래도 성벽에서 한 번은 잘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번은 막았다고도 이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장비 좀 썼겠죠. 네. 하지만 뭐 중과부적이죠. 워낙 이제 병력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성벽이 낮아. 여기 드라마에서의 아니 성벽이요? 원래 성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실제 성벽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수원 화성이나 이런 데 가면은 수원 화성은 꽤 높은 편이에요. 그건 높은 네, 편인가요? 6, 7m 되고 네. 보통 3m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3m. 그러니까 뭐 공성부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아니 3m 정도면 그쵸 이게 어깨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경의 나성 높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서울 도성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 한 3m도 되게 낮잖아요. 근데 그거는 밑에가 지금 한 1m 좀 차고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도성은 그래도 높게 쌓은 것이고 지방에 있는 성들은 3m, 3.5m가 보통이었어요. 맞아요. 저 이제 해미읍성 갔었을 때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개성이 그렇게 방어하기에 좋은 성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격하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가전이 최영의 벌어지게 개경 됩니다. 방어군은 동여군의 1차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이어진 2차 전투에서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각한다. 도성 진입에 성공한 공여군은 대고를 향해 진격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방어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게 그 시가전이 벌어지면 뭔가 저렇게 많이 쌓아두고 했겠죠. 그래도 이때는 상당히 이런 전투 장면 같은 거 이제 고등이 좀 되던 시기예요. 많이 바뀐 거지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냥 칼만 들고 지금도 뭐 막 창으로 찌르고 이런 거 나오잖아. 네. 옛날엔 그냥 거의 무협지수들은 막 칼싸움만 하고 막 이런 거 지금 많이 했는데 무역지 나옵니다.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막 쌍칼도 나오고 그러잖아 이제는. 근데 이것도 좀 막판에 가면 칼싸움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왜냐면 이게 칼싸움이 혹해해요. 그래도 이때는 시대의 변화가 보이는 게 네. 옛날엔 저렇게 좀 붕붕 나르는 분들은 다 장군들이었어요. 네. 지금 얼굴도 안 보이는 일반 사병도 붕붕 나르면 싸우잖아. 네. 이게 이제 이때쯤 되면 세상에 뭐 장군들만 하냐, 병들은 왜 무시하냐 이런 게 이제 의식이 들어가니까 저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뭐 젊은 병사들이 더 잘 싸웠겠죠. 당연하지. 뭐 장군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사관들이 펄펄 나르는 건데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당시에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면 민간인이랑 군인이랑 뭐 잘 구분도 안 되고 그게 생긴 건 민간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군인인 이런 사람도 많이 섞여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게 다 같은 나라 군대인데다가 이게 다 명문 대갓집들이 있는 데잖아요. 네. 개경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가에서 정규군이 굳이 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조금은 있었겠죠. 이게 내전이 나면 재미난 게 저런 경우에는 양반집들은 노비 같은 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경호원들이 집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저희끼리 싸우는 사병이 거예요. 또 많았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며 갔을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병사들이 통제가 안 되면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사건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구 흩어져서 싸우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혹시 그랬을 가능성은 없나요? 어쨌든 지금 내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개경 수도니까 수도 안에서도 나는 이성계 편에 붙을 거야라는 가문도 있고
나는 그래도 우왕과 채영을 따를 거야라는 가문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럴 때는 주로 안 가담합니다. 아, 오히려. 왜냐하면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예. 그냥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양쪽에서 총 맞는 구조라 대개 그걸 가만히 있죠. 아, 그냥 야, 우리 집만 지키자. 그냥 우리 집만 지키자. 민방위만 하자. 여기가 누구 집인지 아느냐 뭐 이러면서 나 이성계 삼촌이냐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당시도 나름 통제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 약탈해놨으면 화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개경이 불바다가 되고 이런 굳이 얘기가 이성계 없거든요. 입장에서 약탈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이제 정권 잡아야 되는데 그럼요. 민심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조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죽었다는 사람이 없거든. 시가 좀 벌어져가지고 그래요. 아, 하긴 불이 그쵸. 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성계도 이제 진압을 하면서 최대한 좀 민심 같은 네.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진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저렇게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는지도 의문이에요. 아, 그냥 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았나. 그렇죠. 어찌 보면 한 번은 막았지만 그때 뚫렸을 때는 이미 이렇게 네. 대세는 기울었으니까 이렇게 큰 저항이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또 최영 입장에서도 뭐 백전 용사지만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의미 없이 죽는 거는 자기도 싫을 거잖아요. 근데 최영은 대단하긴 대단해. 그 양반은 정말 후퇴를 모르는 사람이고 보통은 이렇게 싸우면 옛날엔 칼싸움 하면요 기본적으로 다 다쳐요. 뭐 아무리 갑옷 입고 어쩌고 그래도 다 베인다고. 그런데 하여간 나이 들어서도 그냥 앞에서 뛰고 이러는 거 보면 제가 그 최영이 홍산 전투라고 그것도 외구 잡은 거죠. 예. 거기 현장에 가봤었어요. 그 실제로 어디로 뛰었는지 모르지만 기록에 보면은 앞에서 뛰었다가 화살로 이빨에 맞았다고 맞아요,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산 정상에 가다 보면 딱 그랬을 만한 데가 있어요. 그 산이 되게 조그매서 정상 부부에 기껏 있어봤자 300명도 없어 거기. 거기를 요즘 말로 하면 참모총장 어르신께서 중대 전투 하는 데를 앞장서서 뛴 거죠. 근데 산줄기가 이렇게 된 데가 있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뛰었으면 여기 아닌가 싶은데 만약 거기였다면 정말 저기서 우리 드라마에 나오듯이 붕붕 날르는 병사가 뛰면 될 때를 당신이 그냥 들고 뛴 거죠. 그때는 나이도 조금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대단한 양반이야. 그러니까 후퇴라는 게 없고 뭐 중과부족 이런 거 없어. 군인은 내 자리를 지키며 싸운다. 아 이런 거 하나는 정말 대단한 양반이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장면들 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치가전이 벌어지는데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런 식으로 난 밀고 싸우진 않았을까.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지 뭘. 이게 드라마가 10년 전이라 낭만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게 제일 재밌긴 해요. 근데 그때 이 이제 요 개경 시가전이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기존의 이제 사극에서 네.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좀 역동적으로 전투씬을 연출을 해서 저 무술하는 분도 엄청 동원했네. 일반 병사들이 저렇게 붕붕 나르고 싸우면 정말 북경까지 가겠다. 중국도 이제 점령했겠다. 물러서지 마라! 최영 장군이 원군을 몰고 올 것이다! 와! 이성계다! 죽여라! 이런 쌍총가라 새끼들! 여기서는 이제 이 전투에서는 막 이렇게 뒤엉켜서 싸우지만 시가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좀 대형을 이제 시가전이면 더 좋죠. 그야말로 더더욱. 좁은 골목길 사이로 딱 해서 밀고 가지. 뒤에서 활 쏘고 옆에도 돌리고. 오히려 이런 이렇게 좁은 골목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밀집 대형으로 밀고 가는 전술이 벌어졌겠네요. 저 열연하신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저게 동대문파하고 종로파 싸울 때가 저렇게 하는 거죠. 밤에도 벌어집니다. 여기는 좀 그렇게 넣었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회색이 짙어졌죠. 이 방어군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시가전 여기까지 보고요. 마지막 최영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최영 장군의 어떤 죽음,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영 장군이 처형되는 장면입니다. 그대의 죄는 천하를 덮었느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요동 정보를 주도하여 나라를 전복의 위기로 몰아갔을 뿐 아니라 군왕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이 문서를 읽는 권세를 탐하였으니 이제 신하는 윤소종이라는 이제 차명의 고려 처벌. 말에 문관이었죠.
네, 저우세 양반이 젊어서 죽긴 하는데 정도는 못지않게 센 개혁파 중에 한 명이었죠. 네. 내가 건세를 탐하였다고. 나 최영 이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사극 보면 항상 이제 처형 앞둔 죄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당시에 뭐 죄수복입니까? 일종의 그게 아니 관례입니까? 그건 우리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 예를 들면 처형을 했을 때 그 목격담을 적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유럽은 중세 때도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되니까 머리를 어떻게 하고 무슨 옷을 입고 나가고. 우리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처형할 때 저렇게 머리를 약간 산발하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왜냐하면 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거나 처형도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약간 저런 식의 연출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건 사실 아닌가 이런 거 읽고 하는 게 다 퍼포먼스죠. 네. 그리고 다 그런 형식. 왜냐하면 처형도 이게 퍼포먼스이면서도 예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관을 지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그냥 돌 던져서 죽인다 이런 식으로는 또 그렇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게 다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절차와 어떤 예법을 지켜서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나 한국은 유럽 애들은 좀 야만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 막 맞아요, 진짜 왕비도 죽일 때도 진짜 막 설명 보면 막 이렇게 진짜 하고. 잔혹해요. 걔들은 좀 이렇게 힘으로 민다는 거고 네. 여기는 이게 항상 법과 제도, 예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잔혹하게 하면은 더 나쁘다. 예를 들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요즘 말로 의식화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의미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 뭔가 세계관을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런 짓 안 하지. 뭐 바보냐 그러고. 왕도 잘 안 죽이잖아. 왕 하나 죽여가지고 내 모든 권위가 떨어지고 세상이 바뀌니까 그냥 살려놓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근데 유럽 애들은 좀 무식하게 하는데 이쪽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는 그쪽이 재밌지. 아니 재밌다죠. 그 잔혹한데 그거. 메리 여왕 괜찮은데. 그 메리가 죽을 때 엘리자베스한테 죽을 때 이렇게 이래서 도끼로 목이 잘렸잖아요. 얘가 죽을 때 개인적인 복수를 하죠. 네. 그래서 전날 머리를 싹 밀어. 음. 그리고 가발을 쓰고 나갔대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목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쫙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었대. 근데 그 꼴은 나는 못 당한다. 그래갖고 전날 밤에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를 딱 들었더니 머리가 뚝 떨어지면서 또르르 굴러갔대. 그게 더 약간 그게 더 뭔가 아무튼 나는 퍼포먼스 같은데요. 그게?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최후의 퍼포먼스를 본인이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는 길에 이제 그렇게라도 억울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우리는 억울해도 그러면 내 체면이 더 깎이는 거지. 문화 차이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이 그 자리에서 뭐 일종의 최영이 남겼던 하겠소이다. 명대사, 그러니까 최영이 남겼던 내 평생에 중요한 말이죠. 단 한순간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은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로되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었다면은 풀이 나지 않을 것이외다. 진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저건 야사예요. 아 야사예요. 아. 그리고 원래 무덤은 처음에는 풀이 안 나요. 쉽게 풀 안 나요. 아 근데 지금은 몇백 년이나 지났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 네.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 일부러 자른다고요? 아니 에이, 설마. 내가 저기 최영 무덤에 간 적이 있는데 네. 아니 풀이 어떻게 안 나겠어.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막 항의 전화가 온대. 아 풀이 나면 풀이 왜 나 나냐? 있냐고. 풀이 안 나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떡하냐고. 일부러 약 쳐서 닦냐고. 아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진짜 근데 제가 수영장에. 지금 간지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그 전에 그래가지고 풀 안 나게 하려고 막 이거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세월이 오래되니까 에이, 사람이 기억력이요 설마 뭐 그렇게 한 쓰니까. 30년 지나면 진짜 네. 헷갈려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래서 공무원 군청에서 그 시청에서 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도 같아. 근데 아 이게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도 지금 네. 기억이 좀 헷갈립니다. 근데 하여간 전화 온 거는 항의 전화. 항의 전화 온 건 받았다는 얘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뭐
최영 장군님 묘 가서 풀이 자라있으면 속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왜 거기다 항의 전화를 하지? 그래서 최영 장군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구 만세. 실제로 이제 당시 이제 최영 장군의 형이 집행됐을 때 백성들이 많이 슬퍼했다고 하죠. 네, 뭐 어쨌든 국민적 영웅이었잖아요. 수많은 전쟁터에 갔었고 네.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기록에도 이성계도 좀 미안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그냥 본인이 했으면서 악어의 눈물 아닌지. 안 울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드라마니까 이제 우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미안하긴 했겠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성계 입장에서도 최영에 대한 형을 집행하게 되면 자기에게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되긴 하는 건데 그걸 또 감수하고라도 이제 집행을 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최영을 살려둘 수는 없었을까? 아,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았겠느냐.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 살려놨으면 정치적 부담이 더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위화도 해군의 고려사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이 믿었든 안 믿었든 철저하게 최영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뭔가 이 요동정벌 한 것도 최영의 고집이었고 나중에 우왕이 그러잖아. 아니 저기 대사에도 나왔지만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우왕이 아니 그때 다 동의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할 말도 있죠. 그 자리에서 그럼 동의하지 뭐 반대를 해도 안 먹히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을 이렇게 옆에서 해서 최영이다 한 것처럼 됐고 그 다음에 위화도에 가서도 이제 탈영병들이 하고 뭐 강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서 회군 요청을 했다. 근데 최영이 안 들어줬다. 결국은 모든 게 최영의 독단적인 고집과 무모함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최영이란 장군이 과거에 했던 공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훌륭한 장군인 건 맞는데 너무 밀어붙이고 하드하고 와일드하다. 어떻게 보면 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요동정벌 같은 이 사고를 쳤다. 이렇게 몰아가서 모든 걸 최영한테 뒤집어씌웠기 때문에. 그리고 위화도 해군 자체는 정권 전복을 위한 거로 몰고 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창왕이 즉위하고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역성혁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위화도 해군 자체는 정권 찬탈을 위하거나 왕조를 혁명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을 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최영을 또 다른 세력들도 있으니까 그게 또 후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최영이 우왕의 장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권력이 처음 생길 때부터 네. 외척이라는 게 황제의 거의 동맹 세력입니다. 최영은 위화도 회군의 책임도 전가를 시킨 것이지만 우왕의 가장 측근 관료 세력에서도 최영이 제거돼야 우왕이 외톨이가 됩니다. 그리고 권력도 관료들 사이의 인간관계인데 네. 어떤 메인 축이 없어지면 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붙게 되겠죠. 새로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재구성을 할 때는 어쨌든 힘 있는 쪽으로 붙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반대편 축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최영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려사 저료에 최영의 최후를 기록해 놓은 사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고려사전류 1388년 12월의 기록입니다. 최영을 처형하다. 최영을 참하였다. 최영은 철원 사람으로서 최유청의 5세손이다. 풍모가 장대하고 위력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으며 강직하고 충성스러우면서 청렴하였다. 그리고 이게 최영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약간 오해했던 건데 이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최영이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최영의 아버지가 남긴 말이라는 거죠. 이제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면서 이제 최영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생업을 일삼지 않았기에 사는 집은 비조받고 입는 것과 먹는 것은 검소했으며 또 가벼운 옷을 입은 자 보기를 개돼지와 같이 하였다. 아니 뭐 굳이 개돼지까지 아니 근데 예. 저분이 성격이 좀 센 건 맞아. 정말 네. 세. 예. 그러니까 옛날 글들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미묘한 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품이 조금 우직하고 학문을 하지 않아 모든 일을 자신의 뜻으로만 결단하였으며 남을 죽여 권위를 세운 것을 좋아하였다. 노쇠하여져서는 식경과 사려가 전도되고 창란되어 헛되이 요동을 공격하는 군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처형 장면에서 나오죠. 또 윤소종이 말하기를 공은 한 나라를 덮었으나 죄는 온 천하에 가득하다라고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명언이라고 여겼다. 형을 받을 때에도 말과 안색이 태연자약하였다. 그러니까 뭐 덤덤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가 죽던 날 도성의 사람들은 장시를 파하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들과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렸으며 시신이 길가에 있으니 지나가는 자들이 말에서 내렸다. 도당에서 당시 조정이죠. 쌀과 콩 150석과 포 250피를 부의하였다라는 건데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영은 이제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영에 대한 약간 연민도 들어가 있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어가 있는 게 조금은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고려나 개인의 감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어떤 문화, 법제라는 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 강한 게 그런 어떤 표준화된 교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관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국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매뉴얼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죽여서 왕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가 천하를 덮었다. 반대로 쓰면 죄가 천하를 덮었어도 공이 있으면 공은 이야기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가죠. 그렇게 안 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영을 비난하는 말 중에는 조금 많이 과장됐지. 그러니까 이분이 우직하고 좀 세고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봐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과장되게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요. 죄가 천하를 덮어도 한 나라를 덮었던 공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크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어쨌거나 최영이 고려의 충신이긴 했으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러한 또 충신들을 좀 떠받들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렇죠. 이런 식의 근데 또 대신에 신돈이나 이렇게 정석적인 코스로 올라오지 않아서 권력 남용한 애는 인정사정 없이 가요. 현대인들은 오히려 얘가 비록 뭐 사는 과정이 험악했지만 그래도 일은 잘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아예 여기 올라오면 안 될 애가 들어온 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간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지. 절대 칭찬 안 해줘. 근데 최영은 정상적인 코스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교육받은 분들의 테크닉이죠. 어떤 큰 그림이라고, 큰 철학이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화도 회군 고려의 끝이자 좀 조선의 시작점이 된 또 중요한 우리 역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쿠데타로 볼 것인가, 혁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쿠데타였다고 봐야겠죠. 위화도 회군은. 아, 근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용어를 좀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쿠데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말씀대로 쿠데타 맞아요. 네. 근데 혁명이나 쿠데타를 용어를 좀 잘못 쓰고 있는데 원래 동양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혁명은. 그럼 중국에서 나온 용어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정치 철학이란 건 뭐냐면 왕조를 반역을 일으키는 건 반역이에요. 네. 근데 뭐 요즘에 뭐 성공한 반역은 뭐 어쩌고 하지만 그쵸. 결국 사실 뭐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성공했을 때 네. 그리고 그 이전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너의 명을 끊고 영웅을 통해서 왕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를 혁명이라고 하죠. 또는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여도 옛날에는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여서 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 왕이 즉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한 왕조가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의 벌을 받고 민중의 봉기를 유발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혁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에는 이제 혁명이라는 용어가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원래 왕조 시대에도 혁명이라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걸. 근데 요즘은 혁명은 정의로운 것이고 쿠데타라는 거는 굉장히 군부가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쿠데타라는 거는 옛날에는 혁명이라든가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서는 영주가 세지면 지가 왕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자들의 결투 같은 거로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징병제가 나고 시민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군대가 사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과거와 같은 실력 대결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민군을 가지고도 장군이 혁명 같은 걸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걸 뭐라고 할까? 기능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네. 분명히 시민군을 만들었는데 멀쩡하게 월급 타던 장군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군부를 동원해서 권력을 획득하지? 그래서 하나의 기능적인 용어로 쿠데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는 혁명은 뭔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거는 혁명이고 뭐 군대를 동원해서 한 건 쿠데타다 이런 식의 의미와 형식이 뒤섞인 그런 용어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시대는 역성혁명도 하나의 법칙이었어요. 왕조는 혁명으로 교체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과정도 그 이전에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 또 이전에 어떤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 비하면 물론 이제 최영 같은 장군은 처형되고 또 많은 사람들 죽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역사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 통일신라가 망할 때나 뭐 고려가 망할 때나 다 장군들이 혁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는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에 살아갖고 이거를 다 쿠데타와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근데 쿠데타는 근대적인 개념이고 옛날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누구는 이제 기분 나쁘다. 반란이 성공하면 뭐 영웅이고 실패하면 죽음 아니냐.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네. 근데 옛날 원래 철학에서 유교의 철학에서 왕조는 아무리 왕이 잘못해도 개판으로 해도 그냥 가야 돼. 여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 무조건 반란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면 혁명이고 뭐 실패하면 쿠데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단순히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혁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국가 제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혁명이 아니라 성공했다면 그 이전 왕자가 잘못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뭔가 그 정도를 용납할 만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용납할 만큼 사회가 썩었거나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혁명이 나서 유지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옳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시니컬하게 성공했으니까 뭐고 실패했으면 이거겠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결과론만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부분도 절반의 진리가 있다는 건 꼭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박사님 또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반역하고 나서 유지하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역사적 흐름 속에 이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훌쩍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위화도 회군 2회에 걸쳐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는 계속 되고요. 기자님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수준이 올라가도 설명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 수준이 올라가서 그러면은 제가 좀 수준을 낮춰보도록 할게요. 이게 알겠습니다. 항상 역사 프로를 이렇게 오래 진행하다 보면 예.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제가 대답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8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